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까지 구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그 밖의 공제를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특별소득공제 중에서 주택자금공제 3가지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므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주택자금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공제에 대해서 전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공제와 조특법상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 중에서는 인적공제가 있고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집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공제가 해당이 되고요. 추가공제는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실수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회사에 제출한 내용을 받아서 시스템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특별공제 중에서 건강보험료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이 3가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개인연금, 조특법상 소득공제 중에서 개인연금 저축공제, 그 다음에 소상공인 공제부분공제,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투에 대한 출자조합공제, 신용카드공제, 우리사주 출연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저축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공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기본공제는 일단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그리고 생계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대해서 한 명당 150만원씩 공제를 합니다. 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그 다음에 생계요건은 뒷장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이로 보면은 60세 이상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존속이고요. 그리고 직계비속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형제자매는 20세 이하나 60세 이상만 가능하고 위탁아동은 18세 미만, 그리고 수급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즉 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부녀자 공제는 50만원, 한부모 공제는 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공적연금이죠. 우리가 급여 낼 때 국민연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군인들은 군인연금,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우체국연금 등에 대한 회사 부담분이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은 전액 공제가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여러분의 회사에서 당연히 받아서 연말정산에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공제 중에서 보험료공제가 있습니다. 보험료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인데 이 부분도 전액 공제가 되고 회사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근로자 여러분들께서 회사에 4대 보험료 외에 기업가입자로 가입돼서 추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동산이 많다든지 다른 소득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회사에서 내는 4대 보험료 외에 기업가입자로 내는 부분도 당연히 공제가 가능한데 회사도 알 수 없고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희에게 통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본인의 재산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으시면은 그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별도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제일 잘못되었다고 풍부가 오는 요인 중에 하나인 인적 요건의 소득 공제에 관련된 요건입니다. 일단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이어야 되고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은 5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은 500만 원에까지 해주느냐 하면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공제는 350만 원입니다. 따라서 150만 원에 이런저런 공제를 빼면 당연히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겠죠. 따라서 그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의 총급여를 봤을 때 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연간 소득 금액이 당연히 100만 원 이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 요건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소득 요건 중에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종합소득 중에서 이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만 하는 게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이고요. 다른 연금,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소득을 합한 것들을 5월달에 다시 신고해야 되는데 근로소득 외에 이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를 종합소득이라고 하고, 그리고 퇴직했을 때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해서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밑에 것만 먼저 봤을 때 당해년도에 퇴직을 했습니다. 배우자가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상당 금액, 많은 금액을 받았는데 이 퇴직소득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100만 원 이상인 분은 그 해년도에 당연히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배우자가 아니면 부양가족들이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을 냈는데 필요경비와 장기 보유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신 분들 또한 당해년도에 당연히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300만 원 이상이 되신 분으로 합해서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 되신 분도 당연히 받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자, 배당 등이 2천만 원 이하이신 분은 분리과세가 되는데 이게 넘어가시는 분은 당연히 종합소득의 과세가 되고, 따라서 이 금액이 100만 원이 넘게 되면 올해에 인적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배우자가 개인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소득 금액이 예상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생각이 되면은 당연히 소득 요건에 포함이 안 되고요. 이를테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수입이 줄어서 거의 손실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예측되시는 분은 포함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소득 신고는 내년 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5월 달에 신고하기 때문에 이를 잘 예측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예측이 어렵다 하면은 당해년도엔 뺐다가 종합소득 신고할 때 다시 계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 같은 경우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는데 이 공적연금 같은 경우도 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로 선택이 되어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서 뭐 공무원을 하셨다든지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서는 금액을 월 200만 원, 300만 원씩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인적공제에 포함이 되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1년도 이전에 연금을 불입하신 분은 무조건 비과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소득 요건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연금을 주는 연금공단이라든지 근로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군인연금공단에 연금 소득 금액 확인서를 받으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총 연금액과 만약에 비과세가 있다면 비과세 금액,
소득공제 금액이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100만 원을 넘게 되면은 당해년도에 포함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100만 원 이하이신 분은 당연히 포함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인적공제의 나이 및 생계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미타가족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분도 연말정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 비속 중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전 남편에게서 데리고 온 직계 비속 또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판단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 날 이미 본인의 배우자가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사망의 경우는 그 해년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요 요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은 형제자매의 배우자, 즉 제수나 형수씨 이런 분들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추가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는 만 70세 이상의 나이 요건에 해당이 되면 되고, 장애인공제는 관련 증빙을 전부 제출하게 되면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녀자공제입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여야만 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고요.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두 번째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것의 판단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혼 여성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고요. 또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대주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전제 조건인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기혼 여성인 경우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도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은 있는 여성이기만 하면은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조건에 해당된다면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한부모 공제입니다. 한부모 말 그대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많은 한부모 공제가 추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만약 사망한 경우에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배우자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부모 공제는 추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별거 한 부부의 한부모 공제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부모의 한부모 공제는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돌보고 있을 때 역시 배우자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단 조부모의 경우는 자녀세액 공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준공제 및 추가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질문이 있는데 이 시간에 모든 질문을 반영해서 대답하기는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하시는 도중에 연말정산으로 들어가셔서 온라인 문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문의에 자주 하는 질문을 눌러보시면은 연말정산 문의와 그 다음에 저희 시스템상의 오류 문의가 있는데요. 일단 이론적인 내용은 연말정산 문의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각의 섹션에 대한 문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이라는데 정의에 대해서도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고 눌러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보시면 배우자 공제에 관련된 내용들 나와 있고요. 사실혼 관계 이런 것들 제가 아까 안 된다고 했죠.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닌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특법상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는 2000년 12월 31일 전까지 가입한 개인연금 납입저축액의 40%, 72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2016년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거의 없고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본인이 회사에 다니면서 따로 개인 소득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투 투자조합 출자 공제입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다른 벤처회사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 회사에 가서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여러분께서 투자한 금액이 이 소득공제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금액을 얼마 투자했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 투자를 한 회사, 그러니까 투자받은 회사가 이러한 소득공제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회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회사가 내가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는 그런 회사인지를 증명하는 그 증명서와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얼마를 투자했다는 증명서 이 두 가지가 존재해야 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사주 출연 공제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신 금액이 있다면 회사에서 저희가 징구해서 금액을 자동으로 올려놓습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연말정산을 많이 진행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장기집합 투자저축 소득공제는 투자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8천만 원 이하인 자만 가능하고요. 또 2015년 12월 31일 전에 가입하신 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지 않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이고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신 분은 도서공연 사용자인 경우 30%, 전통시장 사용 경우는 4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데 왜 소득공제가 없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일단 본인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총급여가 1억 원이라고 하면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서 어찌되었든 2,500만 원 이상의 사용금액이 있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 없는데 왜 이 금액이 반영이 안 되냐고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의 공제율에서 3월 달에는 배수가 됐고요. 4월부터 7월까지는 무려 80%까지 공제율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8월부터 12월까지는 원위치가 되었고요. 여기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액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있는데 소득요건을 충족을 하면 나이요건은 무관하게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녀가 25살이 됐는데 25살이 된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소득요건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에 해당이 된다면은 이분들이 쓴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은 나이 요건과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형제자매 신용카드 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할지라도 포함이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본인이 사용하신 금액은 카드 비용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뭔가 있냐면은 법인 경비를 개인 카드로 사용하고 받으시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의 금액이 큰 경우는 소득공제 금액에서 차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설마 걸릴까 싶기도 하시겠지만은 법인의 세무조사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비를 개인 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법인 세무조사를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개인들한테 전부 상여로 통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요 25%를 넘게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모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어떠한 로직으로 신청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떤 로직으로 대략의 경우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가 올해는 이런 양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개정된 세법에 따라서 3월 이전 그리고 4월부터 7월 그리고 그 이후 경우로 기간별로 다 구분이 돼서 금액이 간소화 서비스에 뜨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전부 반영해서 시스템의 로직으로 전부 구현을 했고요. 자동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총 급여가 4천만 원이셨던 분께서 19년도에 신용카드 금액을 1,2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하면 25% 이상 넘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30만 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 계산 로직에 따르면 16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져서 추가로 130만 원의 소득공제에 더 이득을 보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급여의 25% 이상은 사용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해당이 되는구나.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